2023년 손해보험 연수교재 자 1편 보험 이론 및 윤리 중에 이번 시간에는 손해보험 기초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위험과 보험인데요. 자, 보험이라는 건 위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보험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험의 개념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의 개념 보시면 보험은 위험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위험은 그래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어떤 사고가 생길 것 같아 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위험이라고 답을 골라내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위험에 관련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위험에 관련된 개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태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라는 것이 있고 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이 포함이 된 것이 바로 위험인데요. 자, 위험이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위험한 상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태는 그러다 위험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게 되면 나한테는 뭐가 발생하더라? 손해가 나더라. 이 부분을 우리는 모아서 위험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태, 사고의 손해의 개념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위태 같은 경우는요. 특정한 사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 그래서 태로 끝나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그대로 놓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위태라고 골라내면 됩니다. 그래서 태 이렇게 끝나니까 위험한 상태, 쉽게 말하면 위험한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태라고 골라내시면 되고 위태는 또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물리적 위태와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 그러니까 위험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상태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있고 사람이 아닌 그냥 물리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위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위태의 종류에 자, 물리적 위태,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위태는 여러분들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보시면은 도로상의 빙판이나 공장 내 기름걸레가 흩어져 있는 상태라든지 주택 내에 휘발유가 저장된 상태. 그러니까 그것이 놓여 있는 그 상태 자체로도 위험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한 상태가 이제 지속되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자, 기름걸레가 흩어져 있어요. 화재 날 확률이 높죠. 휘발유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얼음이 빙판이에요. 그럼 넘어져서 상해 사고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죠.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런 위태로운 상태라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물리적 위태.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환경이나 조건이 물리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적 위태와 정신적 위태는요, 인간이 만든 행위입니다. 사람이. 근데 도덕적 위태는요, 고의로 만든 거예요. 우리 왜 고의적으로 사기치거나 이러면 뭐라고 하죠?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하죠.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기나 부도덕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덕적 위태라고 불러요. 그리고 밑으로 정신적 위태는 뭐냐면 고의나 어떤 부도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수예요. 내가 깜빡하거나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생기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관심이나 부주의가 바로 정신적 위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뭔가 실수하면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나 이런 것들은 정신적 위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수가 잦으면 기강이 해해졌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정신적 위태는 다른 말로 기강적 위태라고도 불리워요. 그래서 도덕적 위태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고의 강도라든지 사기, 이 범죄 이런 것들, 고의 방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도덕적 위태에 해당이 됩니다. 졸음운전 여러분 어디에 해당될까요? 도덕적 위태가 아니고 우리 정신적 위태에 해당이 됩니다. 부주의로 생긴 사고죠. 그래서 졸음운전 같은 경우는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위태는 말씀드린 대로 무관심이나 부주의 이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졸음운전 했다든지 자동차에 키를 그대로 꽂아두고 내렸다. 그럼 도난사고 위험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실수로 키를 두고 내린 거니까요. 이런 거는 정신적 위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고입니다. 사고라는 거는요, 위태로운 상태가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빵 하고 사고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가 나는 거는 우리가 개념으로는 이론적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냐?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걸 우리는 사고라고 하고요. 자, 사고의 예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건물이 손상 또는 멸실되었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이제
경우에는 화재가 뭐예요? 사고입니다. 그리고 내 건물이 손상되었다. 이건 뭐예요? 나한테 손해가 생긴 거죠. 그래서 화재는 사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내 건물이 망가졌다. 이건 그걸 우리는 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박 침몰 원인인 폭풍우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사고는 뭘까요? 바로 폭풍우입니다. 선박 침몰이 나에게 생긴 손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폭풍우, 화재 이런 것을 우리는 사고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해는 뭐냐면 이 사고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지 않는 예기치 않은 경제적 재산 가치의 상실이나 감소. 그래서 손해에는 항상 감소라든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가 100원이면 그거보다 줄어들었거나 빵원이 되었거나 이게 바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상실이나 감소를 우리는 손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이 나에게 다가오는 순서를 보면요. 우선 위태롭다가 결국 사고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가 생겼을 때 딱 다가오죠. 그래서 위태, 사고, 손해의 과정으로 위험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거를 위험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 시험 문제 위험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나오면 위, 사, 손 이렇게 위태, 사고, 손해. 그래서 한 글자씩 따서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위태, 사고, 손해의 과정으로 나에게 위험이 다가온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위험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의 분류 첫 번째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입니다. 주관적 위험은요, 내 직감이에요. 나에게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위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통계나 이런 것들로 측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객관적 위험은요, 대수의 법칙에 근거해서 통계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에서 나오잖아요. 객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수치화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객관적 위험이고요. 대수의 법칙은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수가 뭐 수학이나 산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수치화한다, 통계화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위험을 우리가 객관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가 있으면 보험회사 유용하겠죠? 그 다음에 기업의 위험 관리를 하는 사람에게 통계가 있다 그러면 요거 해도 돼,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리 해야 돼. 이런 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으로 또 위험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 위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웬만한 위험은 다 순수 위험입니다. 교통사고, 암, 뇌출혈, 이런 거 있죠? 요즘 같으면 지진, 이런 것들 다 순수 위험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순수 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 위험 같은 경우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익의 가능성은 없고 뭐만 발생한다? 손해만 발생시키는 위험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면요. 그죠? 내가 치료비가 나온다든지, 그죠? 그리고 내가 치료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도 내 몸이 뻐근하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나에게 불편함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수 위험은 나에게 이익의 가능성은 발생시키지 않고 손해만 발생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해, 사망, 화재,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순수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순수위험은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확률이나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확률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확률을 추출하기에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위험을 측정해서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순수위험입니다. 그리고 순수위험이요. 모두가 보험화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측정이 용이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모든 순수위험을 보험회사에서 상품화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보험상품이 항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위험을 보상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이 모두. 우리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자, 순수위험은 모두 보험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에서는요, 너무 강하게 부정하거나 너무 강하게 긍정하는 것은 다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이제 모두나 반드시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순수위험은 모두 보험화가 가능하다. 그 말은 틀렸다라고 우리가 골라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순수위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투기위험이 있는데요. 투기위험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예로 들 수 있냐면 맨 밑에 보시면 주식 투자라든지 신규 사업 진출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뭔가 투기라는 말 여러분 연관되시죠? 그래서 도박 예를
들어서 도박이 가장 쉬운 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나 도박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신규 사업 진출 같은 경우에 이게 성공할지 아닐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신규 사업에 진출하면 이건 도박과 같은 일입니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확률을 알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투기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기 위험 같은 경우는 손해와 이익이 모두 상존하는 위험이다. 그러니까 투기 위험은 여러분 주식 투자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익과 손해가 모두 상존하는 위험을 저희가 투기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 투기 위험이요. 대수의 법칙 적용할 수 있을까요? 통계 나올까요? 통계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 적용하기 어려워서 보험 대상이 불가하다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이나 기업은 손해를 입어도 사회는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 로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또 내가 구매해서 당첨 안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사회의 그 자금으로 조성이 돼서 어려운 불이웃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마이너스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기 위험은 중요한 거 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보험 가능 위험과 불가능 위험. 자, 앞에서 구분했던 위험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보험화가 가능하더냐. 그게 이제 보험 가능 위험이고요. 어떤 것이 보험 불가능하더냐. 그게 보험 불가능 위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험 가능 위험을 보시면요. 보험 기술상 인수가 가능한 순수 위험을 저희가 보험 가능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인수가 가능한 순수 위험을 저희가 보험 가능 위험이라고 하고요. 손해 발생 객체에 따라서 인적 위험, 재산적 위험, 배상 책임 위험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몸이 다친 위험이냐, 내 재산이 망가진 위험이냐, 남한테 물어줘야 될 책임이 생긴 위험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위험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적 뭔지 아시죠? 다치는 거, 재산, 물건 망가지는 거, 배상, 남한테 책임져야 되는 거,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보험 불가능 위험 볼게요. 순수 위험 중에 보험 인수가 불가능한 위험과 투기 위험은 뭐다? 보험 불가능 위험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투기 위험은 보험 인수가 가능하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립니다. 그래서 투기 위험 보험 불가능 위험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보험 가입 대상 위험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면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특성들, 위험의 특성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보험이라는 거는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느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결합이에요. 그래서 위험이 있다고 해서 다 보험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동질의 위험을 느끼는 다수가 모여야 보험이라는 게 성립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보험이면 암이라는 위험을 느끼는 그 걱정이 되는 사람이 다수 모여야 돼요. 한 사람만 모이면 보험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품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 동질이에요. 자, 여러분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내신다면 다수를 소수로 바꾸거나 동질을 이질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수가 모여야 되고 동질의 위험을 모인 다수가 모인 거다. 자, 그 다음에 우연적 사고를 대비합니다. 필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일어나는 건 보험화되지 않습니다.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보험 상품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위험,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가능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연계 이상 변동 등이 아닌 손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은 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다 보험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확률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객도요, 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정도 수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여야 됩니다. 상품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보험료가. 그러면 이 상품은 상품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험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보험의 개념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태도로 정리를 해보면, 자, 동질의 위험에 놓여 있는 누가 모인다? 다수가 모인다. 다수가 모인 게 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고를 대비한다? 우연적 사고를 대비해서 우연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리 일정 금액의 금액을 출연해서 공동준비 재산을 마련하고 현실적으로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 또는 급부를 제공하는 것, 이걸 우리는 바로 보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라고도 얘기하죠. 우리 예전부터 있었던 개 제도와 보험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개원들이 돈을 내고 한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험도 동질의 위험을 느끼는 다수가 모여서 사고 난 사람에게 어떤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불안을 제거, 경감시켜주는 제도가 바로 이제 보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 이것만 가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수의 경제 주체와 우연한 사고를 우리가 골라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보험 들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안심된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경제상 불안정의 제거, 경감, 그러니까 불안을 제거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특히 손해보험에만 있는 기능인데요. 피해자 보호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 자동차 책임보험 사고 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객체에 따른 분류에서 보시면 인적 재산적 위험 배상 책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상이 뭐냐면 남한테 법률적인 물어줘야 될 책임이 생기는 걸 보상해 주는 걸 저희가 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뭐예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의 보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거래를 촉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우리 모집종사자 이해에서요, 여러분들 보험대리점 같은 경우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영업보증금을 개인 대리점은 1억 원, 법인 대리점은 3억 원을 예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3억 원이나 1억 원이 쉽게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에 3억 원, 1억 원 이렇게 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뭘 하냐? 보증보험 증권이라는 걸 끊습니다. 3억 원만큼의 보증을 해줘. 1억 원만큼의 보증을 해줘. 이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료 나는 적은 소액의 금액만 내면 1억이나 3억을 보증해 주죠. 이게 무슨 역할이에요? 신용의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보증보험이죠. 그래서 신용의 보완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다음 중 보험의 기능이 아닌 것은 경제 불안 제거 경감, 피해자 보호 기능, 신용의 보완, 그 다음에 고용의 창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고용 창출은요. 보험회사가 기업이니까 기본적으로 고용을 하죠. 그러니까 고용 창출의 역할을 하는 거는 맞을 수도 있어요. 넓게 보면. 그렇지만 보험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보험의 기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고용의 창출이. 그래서 여러분 고용의 창출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보험의 성립 요건입니다. 보험은요. 우연하고 불확실한 사고를 대비합니다. 그래서 사고의 우연성 또는 불확실성입니다. 그 다음에 다수의 동질한 위험을 느낀 사람이 모인 결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보험료나 보험금이 산정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확률로서 측정이 가능한, 그래서 보험료를 내가 얼마 받아야겠구나, 보험금은 얼마까지 줘야겠구나 라는 것들이 측정이 가능해야지 보험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의 기본 원칙인데요. 보험의 기본 원칙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험에서는. 자, 시험에 간헐적으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좀 이해를 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자, 첫 번째는 위험의 분담 원칙입니다. 이거는 보험의 정의와 비슷해요. 위험 분담. 보험이 뭐예요? 위험을 분담, 나눠 갖는 거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소액을 내서 사고 난 사람의 고액을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서로의 위험을 나눠 갖는 게 바로 보험입니다. 그래서 위험 분담의 원칙은 그 보험의 정의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동일한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 단위가 하나의 위험 집단을 구성하여 보험료를 객출한다. 그래서 객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객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n분의 1입니다. 그죠? 객출이란 말이. 그래서 위험을 나눠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다수의 경제 단위가 하나의 위험 집단을 구성해서 보험료를 객출하고 이 보험료를 통해 구성원의 일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원칙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 분담. 분담이 뭐예요? 나눠 갖는다는 거죠. 객출과 같은 의미라고 해서 여러분 짝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수의 법칙 넘어가는데 아주 중요해요. 앞부분에서 대수의 법칙 계속 나왔죠. 그래서 확률, 통계 이런 것들이 추출되어서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실을 대량적으로 관찰할 경우 일정한 우연적 사건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 일정한 비율. 비율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확률. 이게 통계로 추출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은요. 통계가 없으면 확률이 측정되지 않으면 상품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이렇게 던지면요.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1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죠? 6분의 1이잖아요. 그거는 한 번 던져가지고는 6분의 1이 아니죠. 근데 반복적으로 던지면 어떻게 돼요? 6분의 1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계속 관찰했을 때, 자, 이 정도의 확률이 나오는구나. 그게 나와야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료를 얼마 우리가 고객에게 받으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측정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수의 법칙은 보험회사가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데 아주 중요한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로 여러분 연결하세요. 수는 뭐다? 수학. 산수 이렇게 해서 어떤 수치화한다, 확률 통계화한다 이렇게 여러분 좀 연결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수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그 장사하시는 분 수지 맞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험회사도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수지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수지를 맞춘다. 이게 수지상등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누구의 관점이다? 보험회사의 관점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 봤을 때 수지를 맞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총액은 지급보험금 총액과 합치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들어온 돈 나가는 돈이 맞아야 된다라는 개념. 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자, 이번에는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고요. 이거는 고객의 입장이에요. 가입자의 입장입니다. 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들어온 돈 나가는 돈 수지가 맞아야 된다는 거고요. 가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 냈으니까 그게 급부거든요. 반대급부가 뭘까요? 내가 돈 냈으니까 보험회사 너네는 사고 나면 뭘 줘야 돼? 보험금 나에게 줘야 돼? 그게 부족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바로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험사고 발생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뭐가 없어야 된다? 과부족이 없어야 한다. 고객 입장에서 부족하면 안 돼. 내가 돈 주는데 이게 바로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렉시스의 법칙과 연관이 깊다라고 하면 요거 또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렉시스 기억해 주시고 과부족 이 부분이 바로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고 가입자의 기준에서 본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위험 분담의 원칙, 대수의 법칙, 그 다음에 수지상등의 원칙,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같은 경우 네 가지는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보험회사라고 하면 누구나 중요한, 어떤 회사든 중요한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에 나올 이득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실손보상의 원칙, 비례보상의 원칙은요.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손해보험에서 요즘에 이제 생명보험에서도 실손의료비를 팔고 있죠. 실비 상품은 이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이득금지 원칙은 뭐라고요?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 그러니까 이 이득금지 원칙 때문에 따라오는 게 실손보상과 비례보상입니다. 그래서 이득금지 원칙이 아주 주요한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에 의하여 이득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보험, 그러니까 생명보험 사망하면 1억 드립니다. 이건 이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득은 뭐냐면 손해보험에만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손해보험, 우리 시험 공부하실 때 손해보험은 재물에 관한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물건에 관련된 보험에 있어서는 이 건물이 만약 1억짜리 건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얼마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1억이 최대 나올 수 있는, 보상 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1억보다 더 나오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에 관련된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득은 재물에 내가 받아야 될 내가 이 재물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이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득금지 원칙에 의거해서 어떻게 보상이 된다?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가치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과보험과 중복보험, 그 다음에 보험자 대위 등은 이 바로 이득금지 원칙에 의거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초과보험은 뭐냐면 내가 건물이 1억이에요. 근데 보험회사에 2억이라고 가입했어요. 3억이라고 가입했어요. 이게 바로 초과보험입니다. 그러면 불나서 전체 건물이 소실되었다. 그러면 3억 나오지 않아요. 1억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득금지 원칙이고요. 중복보험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건물 1억인데요. A회사에 1억, B회사에 1억, C회사에 1억. 총 3억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났다고 해서 1억 다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씩 해서 나한테 1억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거한 거고요. 보험자 대위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 보험자는요. 보험회사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보험회사. 보험자는 보험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자 대위. 대신 위임해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대신 위임해 간다. 나의 권리를 대신 위임해 간다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내 차를 도난당했어요. 내가 자동차 보험 가입했습니다. 도난당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30일이 지나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내가 자차를 가입했다 그러면 내 차량 가액을 보상해 줍니다. 그러면 그 차는 누구께 된다? 보험회사께 돼요.
그러니까 내 차 값을 나는 받았기 때문에 보험에 섞게 되는 것이 바로 보험자 대위입니다. 만약에 차도 내 거고 돈도 받았다. 그럼 나는 이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사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득금지 원칙에 의거해서 보험에 섞게 되는 게 바로 보험자 대위입니다. 그래서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 대위는 바로 이득금지 원칙에 의거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해보험에서 실손보상, 그러니까 우리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득금지 원칙에 의해서 자, 실제 손해본만큼만 보상하는 원칙을 저희가 실손보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아주 쉽게 나오거든요. 실제 실손보상의 원칙이 뭐냐라고 물으면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받는다는 원칙, 이렇게 우리는 골라내면 돼요. 자주 나와요. 그래서 너무 쉽게 나와서 이게 답이 아닐까 이렇게 딴 거 골랐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손보상의 원칙 그때 풀어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례보상의 원칙은 여러 회사에 가입되어도 그 여러 회사가 자기가 만약에 1억짜리 건물이에요. A에 1억, B에 1억 들었다. 그럼 내가 1억 홀라당 탔다. 그러면 A 회사에서 50%, B 회사에서 50% 이렇게 비율만큼, 자기네가 부부한 비율만큼 보상해 주는 걸 제가 비례보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액에 대한 가입 금액의 비율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보험을 1억짜리인데 5천만 원밖에 안 들었다. 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일부 보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비례보상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50%밖에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도 어떻게 나가요? 50%만 나가요. 이런 걸 저희가 비례보상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비례적 책임주의 안분의 원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의 분류입니다. 이제 보험을 좀 분류해 보는 건데요. 자, 우선은 법률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보험을 둘러싸고 있는 법은 크게 보험업법과 상법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은 보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허가를 받아야 영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업법은 허가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법은요, 보험도 상거래거든요. 상거래상에 필요한 부분은 이제 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법에서 보는 보험의 분류와 보험업법에서 보는 보험의 분류가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상품에는 뭐가 있는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법에서는요, 손해보험을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을 우리가 손해보험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손해보험 아닌 다 긴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화재, 해상,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보험 이런 것을 바로 이제 손해보험으로 보고 있고요. 자, 보험업법으로 내려올게요. 박스로 내려오시면은 자, 보험업법에서는요, 손해보험에 해당되는 게 화재보험. 여러분 화재보험 손해보험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물건에 관련된 거 다 손해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상보험 다 물건에 관련된 배 이런 거잖아요. 싣고 다니는 물건 이런 거 다 손해보험.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손해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증보험하고 재보험도 손해보험에 해당이 돼요. 보증보험 여러분 가입해 보신 분 알겠지만 만기환급금 없죠? 소멸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손해보험에 해당이 되고요. 재보험은 뒤에 또 나오지만 보험회사도 또 보험 들거든요. 보험회사도 보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부담돼요. 혼자 끌어안기는. 그러면 또 보험을 가입하는데 그걸 저희가 재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보험 같은 경우도 손해보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에 해당되는 거를 골라라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험에 해당되는 것들만 고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몸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면 인보험에 해당되거나 생명보험이나 재산보험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물건에 관련된 보험들, 손해보험 이것만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제도의 특징에 따른 분류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가입 대상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입 대상의 분류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물건에 관련된 거, 재물에 관련된 분류, 인신, 사람, 몸에 관련된 거고요. 책임, 아까 배상 책임 있었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 또 뭘 볼 수 있냐면요. 이익에 관한 보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화재나 이런 게 발생해서 그러면 우리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식당이에요. 화재 났어요. 영업을 할 수 없죠. 내가 복구하는 동안 열흘 동안 영업을 못했다. 그러면 영업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이익을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존해주는 보험을 저희가 이익에 관한 보험이라고 하고요. 저희 교재에서는 기업 휴지보험 이 사례로 나옵니다. 그래서 휴지가 쉬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영업을 못하는 휴업 기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휴지 보험이 바로 이익에 관한 보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재물에 관한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뭐 화재 보험, 뭐 도난 보험, 기계 보험, 기업 휴지 보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기업 휴지 보험은 재물에 관한 보험이 아니고 이익에 관한 보험이잖아요. 그렇게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운영 형태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보험이면 저희가 강제보험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거나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의무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가입이 강제화된 것들이고요. 자동차 책임보험, 특수건물,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유도선, 원자력, 체육시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의무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의무보험은요, 우리 요 1편 2장에서도 시험제 나오지만요, 손해보험에서 또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중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 유도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자력 같은 경우 원자력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제로 보험을 들어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강제보험에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내가 들고 싶으면 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 그걸 저희는 임의보험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주체, 그러니까 돈을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가계성 보험과 기업성 보험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기업성 보험은 법인이나 이렇게 회사에서 돈을 보험료를 내는 게 기업성 보험, 가계성 보험은 개인이 내는 걸 저희가 가계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 기간에 따른 분류고요. 아주 중요해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보험 기간이 첫 번째로 이제 장기, 단기가 짝이에요. 장기 보험과 단기 보험. 자, 단기라고 하면요. 저희가 1년 이하의 보험을 저희가 단기라고 합니다. 1년 이하. 뭐 3개월 들었다? 단기 보험이겠죠? 여러분, 자동차 보험. 예, 대표적인 단기 보험입니다. 1년마다 갱신하잖아요. 그다음에 장기 보험이라고 하려면 통상 몇 년짜리? 3년이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장기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간 보험, 구간 보험, 혼합 보험이 짝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간 보험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설정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걸 저희가 기간보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설정하는 게 기간보험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사고 나든 부산에서 사고 나든 그 기간 안에 사고 나면 무조건 보상해주는 게 기간보험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간보험은 뭐냐면 지역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서울에서부터 부산 다녀오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 주세요. 이런 게 구간보험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간보험은 몇 개 안 돼요. 다 기간보험이에요. 구간보험은요. 적하보험, 운송보험 여기에다 여러분 하나 더 플러스해서 2개만 더 외워주세요. 낚시보험하고 스키보험. 요거 우리 손해보험에서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4개만 여러분들 구간보험이고 나머지는 다 기간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운송, 적하, 낚시, 스키 요것만 좀 외워주세요. 이것만 구간보험이고 나머지는 기간보험이다. 자, 여러분 요거 외우시면 문제 푸실 때 이래서 외우라고 그랬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낚시, 스키, 운송, 적하보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혼합보험은 뭐냐면 기간과 구간이 혼합된 보험이에요. 근데 요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행자 보험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여행보험, 여러분 여행 가실 때 뭐 정하세요? 어디 다녀올까 정하시죠. 나 이번에 뭐 발리 가겠다. 그죠? 그러면 서울에서 발리를 갔다 오는 거잖아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정하세요? 몇 박 며칠로 갔다 올까 정하시잖아요. 4박 5일 갈까? 3박 4일 갈까? 그게 기간입니다. 그래서 구간과 기간이 혼합되었다. 그래서 몇 월 며칠부터 어디를 다녀오는 거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저희가 혼합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 여행자보험 요 3개가 바로 혼합보험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기 쉬운 게 자, 다음 중 혼합보험이 아닌 것은 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 여행자보험,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이렇게 넣어놓으면 우리는 자동차보험 이렇게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보험 가입 금액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에 따른 분류도요. 요게 이제 손해보험에서 또 한 번 나올 거거든요. 자, 우선은 보험 가입 금액을 이 건물이 내가 만약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건물이 1억이다라고 했을 때 이 건물이 1억이라고 하는 걸 보험 용어로는 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1억. 자, 보험회사에 난 1억이라고 가입을 했다. 그걸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험 가입과 보험 가입 금액이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는 전부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억짜리를 1억의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전부보험. 보통은 전부보험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건물이 1억이에요. 근데 보험회사에 5천만 원이라고 가입을 했어요. 일부만 들었잖아요. 가입했잖아요. 그걸 우리는 일부보험이라고 합니다. 일부보험 가입하면 보험료, 이제 일부보험 가입하는 이유는요, 보험료를 아끼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보험회사는 보상도 어떻게 해준다? 일부만 해줍니다. 그래서 1억짜리 50% 가입했으니까 보상도 50%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천만 원 불이 났다. 그럼 1,500만 원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보험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비례보상이 되게 돼요. 전부보험은 다 보상받을 수 있어요. 실손보상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초과보험, 중복보험 같은 경우는 사기로 인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만약 1억짜리를, 많이 줄 줄 알고 2억으로 가입했어요. 사기칠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1억이면 10만 원, 2억이면 20만 원이라면 보험료만 많이 내는 거예요. 보상은 어떻게 나가요? 그냥 실손보상 됩니다. 그래서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실손보상 된다. 중복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회사에 많이 들었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내가 실제 손해본 만큼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손보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보험은 여러 회사에 한 건물에 대해서 여러 회사에 가입한 거 이런 걸 바로 이제 저희가 중복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위험 분담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원보험과 재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나눠 갖는 게 누가 있느냐. 자, 혼자 처음 그 고객에게 처음 보험을 인수한 회사를 저희가 원보험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약자로부터 인수를 한 회사 원보험사, 그럼 전부 이제 인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보험사가 자기 혼자 다 끌어안을 수도 있고요. 이건 너무 부담되니까 내가 한 번 더 보험을 들겠다. 그래서 위험을 분담 나눠 갖는 거예요. 그걸 누구랑 나눠 갖냐? 재보험사랑 나눠 갖습니다. 그래서 원보험사가 부담하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일부를 다시 보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다시 보험 드는 거, 그걸 저희는 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경영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이 상품을 누가 경영하느냐예요. 상품의 경영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나라에서 운영하면 공영보험, 민간에서 보험사에서 운영하면 민영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영보험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공영보험의 종류 3가지예요. 여러분 그럼 시험 문제에 나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자, 그래서 공영보험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 산재보험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들어보셨죠? 그 다음 무역보험, 이렇게 3개가 바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공영보험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면 산재보험, 건강보험, 무역보험, 상해보험 이렇게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해보험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민영보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2장 손해보험 기초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